네, 주식 투자 가이드 필살기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빠르게 2,900선을 돌파하면서 이재명 랠리를 이어왔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8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장 불안감이 커졌고요. 또 최근에 너무 빠르게 고점을 높인 국내 증시에 쉬어가자 이런 또 빌미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전되고 있습니다. 업종과 종목별로 상황이 바뀐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시장 분석과 전망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김영구, 허혜남, 이동우, 김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영향력 있었던 주요 투자 뉴스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네, 연일 이재명 랠리를 보여줬던 국내 증시인데요. 지금 중동 리스크가 발발됐고 여기에다가 차익 실현 압박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꿈의 3,000선 돌파를 사실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일단 그 목전에서 후퇴를 살짝 하는 상황이죠. 자, 허인남 대표님, 금요일장의 조정부터 살짝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 정부 출범 후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여기에 새 정부의 또 정책 모멘텀으로 좀 중수형 순환매까지 이루어지면서 좀 강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네네. 하지만 단기 급등 구간에서 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타점에서 이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조정의 빌미 정도로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금융시장 외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 불확실성은 우리가 한번 확인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제 이번 조정은 다시 한번 좀 이런 그 주도주들을 비중 확대하는 그런 또 찬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흐름을 보면요, 뭐 거의 열흘 정도 만에 2,700선을 넘었다가 2,800을 밟고 그리고 이제 2,900선 위까지 정말 쉼없이 달렸었단 말이죠. 그런 행보였는데 이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 목요일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이러단 체한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있긴 했거든요. 김진 대표님. 네, 그렇죠. 뭐 너무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2,900포인트를 쉽게 뛰어넘었는데요. 이 상승한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미중 간의 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네.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들도 앞다퉈서 콘센서스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단기 상승폭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게 급등했다는 점이 사실은 가장 큰 지금 내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난 2월 달 이후에 이번 장세에서 다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따라서 3,000포인트를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요. 왜냐하면 그 미중 간의 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소멸이 되고 또 새 정부의 허니문 랠리 기간도 이제 2주차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끝나갈 시점이 됐고요. 거기다가 또 마침 중동 리스크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지펴준 거죠. 따라서요. 현재로서는 3,0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관세라든지 금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모멘텀이 발생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유지해 드리겠고요. 네. 그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전제하에 트럼프가 이제 1, 2주 내에 서한을 통보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 6월 달은 이제 동결로 예상되는데 과연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하 될지, 그리고 최소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아마 시장은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요, 지금 단기 조정으로 쉬어갈 타이밍은 맞고요. 네. 그 타이밍에서 때마침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듯이 중동에서 이렇게 리스크가 터진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제 이런 조정이 예상된 관점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번 주부터 주식 비중을 좀 축소시켜드리고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미리 좀 해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금을 확보한 상황이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 내지는 현금 확보한 이 현금을 가지고 시장의 조정이 조금 더 나왔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측면으로 잠깐 제가 지지라인 한번 잡아드리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에서
2,670까지 좀 제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동 리스크가 조기에 진화될 경우에는 뭐 약간 위쪽인 2,800에서 2,770까지 정도면은 지지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중동 리스크가 좀 더 이어진다면 740에서 730까지 조기 진화된다면 750선까지 지지적 테스트를 한번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구 대표께서 전에 방송에서 뭐 지수 예측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2,900까지는 넘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조정을 또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과치가 지금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점에서는 코스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수가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눌러줄 거냐 하는 거거든요. 궁금하죠. 네. 네, 오늘 장중의 흐름을 딱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히려 바보 같은 기관들은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중동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누가 쏘은 거냐? 결국 기관들이 쏘은 겁니다. 그래요? 외국인들은 네. 매수를 700억 정도 했어요. 그럼 결론은 오늘 장중 저점만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할 거냐? 이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보복할 능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고 네, 보시네요. 쉽지 않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시일이 차일피일 뒤로 미뤄질 겁니다. 보복 기간 자체도.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지수는 별일 없네 하면서 다시 또 반등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저는 오버슈팅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동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잠깐 조정을 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수를 제가 준비한 지수를 보면요. 3,000포인트 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여져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시간 문제인데 오늘 조정은 오히려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악재가 나와서 잠깐 단발적으로 흔들린 건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저는 판단이고요. 네.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2,800도 그 깨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움직여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놀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단발 악재는 대응 전략을 잘 해주시면은 더 좋은 수익률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라인 자체를 보면 지금 2,900 돌파했다가 잠깐 밀린 거죠. 지난번 있었던 그 고점이 3,300포인트에 있는데요. 네. 꾸준히 어쨌든 매일매일 상승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올라가다가 주춤하다가 결국은 상승을 해주는 3,000포인트를 넘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말씀을 주셨는데 장중 저점보다도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올라왔고요. 외국인들도 장중에 매도에서 매수로 반전되며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에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도 있지요. 외국인들이 귀환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데 어떨까요? 지금 조정을 랠리에 탑승할 기회로 삼는 게 좋을지 이동우 대표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뭐 저도 김영우 대표님 말씀에 이제 좀 동의를 하는데요.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계속 불안정하게 이제 불확실성으로 보였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제거가 됐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매크로 환경이 조금 변화가 된 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쉬어갈 듯 했던 부분에서 현재 너무 강세인 건 맞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저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전 세계 수익률 꼴찌였던 부분을 생각하면 작년 11월, 12월 달에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그리고 저희도 이제 힘들어 죽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네. 결국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석이었던 대통령직이 채워지면서 빠르게 정상화 과정과 그리고 추가 정책 기대감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분명히 메리트로 작용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네. 또한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을 안 하던 분들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실 때가 최고점일 때가 가장 많은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전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작년에 이제 뭐 미국 쪽으로 넘어갔던 주식 투자자들도 이제 아름아름 이제 수익 실현을 하거나 일부의 수익 실현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이제 다시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까 말까를 고민하는 구간이라면 아직은 국내 시장에 조금 더 남아 있어야 되고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이제 코스피는 이제 앞선 고점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3,3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당분간은 조정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중에 그 출렁임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좀 불안감을 느끼셨을 수 있죠. 뭐 많은 또 올랐던 종목들이 고꾸라지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뭐 외국인들도 이제 또 다시 파는가 불안했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쪽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구 대표님, 그러면 최근에 그 단기 랠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중심에 서는 게 아니라 역시나 또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는 과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참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네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죠.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성향이다. 라고 하면은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습니다. 오. 대신 그만한 위험 수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방어적이라면 오히려 안전한 바닥주들을 갖다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 빠른 거로 올라탔다가 위험한 그런 부분 또 바닥줄을 매수했는데 안 가는 부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번 잘 보셔야 되는 게 지주사들이 낙폭과대 돼 갖고 바닥권에서 기에다가 요번에 최근 들어서 한화, SK, 효성, 코오롱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지주사들 그랬죠. 그러니까 예. 바닥주들에 있으면서 뭔가 호재를 갖고 있고 거기다 실적까지 안정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3,000을 넘어가면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신 바닥주라고 아무 바닥주가 아니고 분명히 호재성 재료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야 가능한 것이고요. 네. 따라서 제가 포스코 피처엠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종목처럼 바닥주이지만 충분히 올라갈 근거가 있고 또 외국인이나 수급 기관들이 수급을 굉장히 좋아하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이런 종목들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오히려 바닥주들의 신경을 쓰고 너무 기한에 얽매이지 말고 좋은 종목들을 잡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은 수익률도 뒤따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서 선행해서 들어가야 그 수익을 기대하는 바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게 또 어렵다 보니까 쉽지 않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엇박자를 탄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허인남 대표님, 지금부터는 어떤 흐름들을 좀 예측하면서 대응하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그 새 정부 출범 후에 이제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을 한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이 종목을 샀다기보다는 이제 국내 증시 즉 지수 매매를 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제 이 정도로 한번 이제 지수를 이제 받쳐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중수형 순환매가 나올 텐데 역시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이 이제 출범하고 난 후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정책 모멘텀을 갖고 있는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본격적인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가장 큽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한 이제 친환경 섹터 그리고 또 이제 AI 소프트웨어와 또 AI 반도체 등 이런 주도주군들을 이번 중동 리스크로 인한 이제 단기 조정을 활용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오늘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인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쪽으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보니까 기존 화폐 고정 가치로 약간 대입을 하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그래도 좀 확보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실제 발행 가능성이 이게 있어요, 허인환 대표님? 네, 우선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 정부 이제 법안 발의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공약 수준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씩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달러 기반 그 스테이블 코인 기업이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 전산기본법 대표 발의를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5억 원 이상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는 이제 한국 법인은 이제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공간에서는 역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FOMC 회의, BOJ 회의 같은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 예정돼 있는데 뭐 한미 관세 협상도 예정이 돼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 두루 저희가 시장 전망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우 대표님 어떨까요? 이런 불안감을 좀 상쇄하면서 또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올려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금요일 상황이 조금 급변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들은 이제 그냥 고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번 FOMC 회에서도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긴 한데요. 파웰 의장이 이제 향후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도 하반기에 관세 이후에 아마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보고 행동하겠다라는 그 부분들이 좀 강해서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가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국내 증시만 흘러가는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새 정부 정책 기대감들이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나 뭐 수급 자체가 그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면 그쪽에 이제 매수세를 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결국 이제 안 갈 때는 언제 가느냐 이런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 막상 시장에 가니까 좀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 상승을 잠재울 악재가 이번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향후에 이제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관세 협상,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좋든 나쁘든 결정이 나주면 거기에 따른 대응들이 나오기 쉬워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네. 또 불확실성으로 만들어질 해소라는 부분들로 만들어질 수 있어서 결국은 요 조정 구간들이 충분히 돌파 매매와 반복 매매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구 대표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랠리를 보여주다가 뭐 어마어마한 화력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잠깐 좀 제동이 걸렸죠. 다음 주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강조 좀 해주시다면요. 네. 지금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뻔하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밀어붙인다고 그 파월 의장이 가만 그냥 네 그렇게 할게요 하는 양반이 아니잖아요. 결국 동결된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한미 관세 협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조율하는 수준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 지수에 걸림돌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히토류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정도 풀려가는 상황인데 뭐 그런 내용들로 보면 결국 지금 우리 지수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결국 대통령 약발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동 문제는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고 네네. 그 소나기도 뭐 계속 내리는 소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그냥 옷깃적 치는 정도? 요 정도 보여지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올라갈 것이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 책임은 그 모든 것들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식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 많은 자료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접하실 수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관심을 받았었던 주요 업종들에 대해서 전략까지 자세하게 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핫한 이슈가 있는 업종들이었는지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자, 저희가 역시나 뭐 다시 이름을 올린 업종들도 있고요. 새롭게 등장을 한 쪽들도 있는데 방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쪽은 숨 고르는 모습을 좀 보이나 싶었었어요. 그러다가 중동 리스크 이슈가 있었고 뭐 고점이 어디냐라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구 대표님께 먼저 좀 가볼게요. 어떻습니까? 고점은 아직인 걸까요? 네, 방산주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세를 봐라. 그 네. 추세는 단기 추세가 있고 중기 추세가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 추세도 안 깨진 상태거든요. 그럼 안 깨졌으면 계속 고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신규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 들어가면은 단기 고점에 걸려갖고 또 며칠을 또 소비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네. 중기 패턴에 단중기 취재 지선이 깨지면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수에는 좀 신중을 기하고 다만 보유한 분들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또 고고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멈추지 않고 달리는 열차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추세적인 상승은 지속하는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후진하지 않으면 버티라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쪽이 뭐 너무 올라가다 보고 또 주목을 하다 보니까 뭐 거품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호재성 이슈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허인남 대표님.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상황에선 뭐 거품을 말하는 거는 이른가라는 의견도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 방산주만큼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이제 그 중장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상향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섹터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네네. 그만큼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견고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의 조정은 이제 다른 섹터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순환매 성격이 한 축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미 관세 리스크의 좀 전체적인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불확실성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번 주 전체적인 모멘텀을 이제 살려가면서 다시 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K2 전차를 이제 전차에 대한 이제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이제 임박했다는 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K2 전차 180대를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이제 빠르면 이제 이달 하순에 이제 체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그룹도 이제 호주 오스탈 인수 이슈에 최근 이제 급등하는 모습으로 전체적인 관련 섹터의 주도주들이 이제 추가 모멘텀을 이제 확보하고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급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견고한 우상향 추세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좀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는 뭐 워낙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중동 리스크 관련 이슈 체크해 보셔야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석유화학 쪽 그리고 해운 쪽의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동향을 좀 체크해 볼게요. 먼저 이동우 대표님께 해운 쪽 여쭤보겠습니다. 수혜주 운하가 막히면 해상 운임이 급등한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것이냐, 해운사의 이익 개선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 보세요. 뭐 중장기적으로 이게 전면전까지 이어진다라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정부에서도 이제 확인한 바로는 그쪽의 동향들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고 배들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리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뭐 이 모멘텀 자체가 길게 지속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테마성 주식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네네. 이제 해운지나 이제 뭐 정유 화학주들은 이제 업황의 개선들은 분명히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운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선박들에 대한 입항료를 매기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 그러면 국내 쪽으로 이제 돌리는 해운 운임들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화학주나 정유주들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뭐 이번에 이제 짧게 이제 흥하해운이나 뭐 대한해운 좀 가볍게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정유나 화학 쪽에서도 흥구석유나 뭐 가볍게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개선세보다는 조금 힘들지만 다른 이제 조금 무겁게 움직였던 STX 그린로지스나 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아마 뭐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진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정유화학 쪽은 어떨까요?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국내 정유주들 뭐 장중에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들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쪽은 긍정적으로 뭐 접근 전략 세워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시황관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결국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죠.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회해서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이 구심점이 뭐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면전으로 붙을 거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이란이 그럴 능력이 안 되고요. 4월 14일, 10월 1일 작년에 그 공격받은 이후에 진짜 와해됐다? 이런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공격 제대로 못 합니다. 보복 자체를 제대로 못 해요. 네네. 그럼 결국 전면전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단발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급등했던 원유 관련주들 이렇게 보면 한국석유, 뭐 중앙에너빌, 흥구석유 다 상한가를 갖다 시연했고 나머지 뭐 대성에너지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올라왔지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단발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거 절대 월요일 날요 또 치고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오늘 부랴부랴 따라산 분들이 있다면 그럼 월요일 날 되자마자 그냥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장기적인 어떤 흐름으로까지는 볼 수 그렇죠. 없다. 아주 초단발. 네. 아까 제가 옷기 젓는다고 그랬는데 소나기에 그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유주에 대해서 큰 뭐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서 달려들거나 이랬다가는 그냥 단기 꼭지에 걸리는 그런 일이라는 점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전주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또 아주 좋은 흐름, 기세를 보여줬었던 원전 쪽입니다. 특히나 수주기 대감 때문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장중에 목요일이었어요. 5만 5천 원을 돌파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자, 이동우 대표님, 뭐 지금 따라잡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은데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뭐 추격 매매는 당연히 좀 어려운 상태고요. 지금은 쉽지 않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업황 개선뿐만 아니라 지금 원전 자체가
지금 업종으로 약간 분류될 정도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종목들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히려 덜 간 원전주나 조정 시에 진입은 좀 가능해 보입니다. 뭐 특히나 SMR 분야에서는 국내 쪽에서는 이제 독보적으로 두산 두 기업이죠.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요것만 이제 보라고 말씀드린 뒤에 벌써 두세 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맞아요. 네. 뭐 그 뒤로 소개해드린 국내 설계 업체인 한전기술과 한전산업도 이번에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SMR 사업 중에 진출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 결국 이제 국가 원전 수요 증가 수혜주로 꼽히게 됐는데 이번 주 모두 다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피팅 업체들과 원전 해체 업체들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뭐 성강밴드나 하이로코리아, 태광, 오르비텍, 뭐 G2파워 등도 강세를 좀 보였고요. 결국 원전 테마에 그치지 않고 SMR 사업 그리고 이제 향후에 떠오르는 MMR 사업 등으로 진화하는 원전업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관련주는 아직 진입 못하신 분들은 빠르게 아마 후속주 조정과 반복 매매 타점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추격 매매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뭐 올라간다고 계속해서 뭐 올라타는 것은 약간 리스크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 주셨고요. 일단 전 세계 트렌드 자체가 지금 원전의 우호적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를 본다면 이게 뭐 하루 이틀짜리의 랠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김진 대표님은 원전 쪽의 앞날을 지금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좀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아, 다르세요? 예, 이제는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인 그런 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좀 입장을 바꿔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네. 예, 왜냐하면요 그동안 상승의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전 세계적인 탈원전 폐기 맞습니다. 그리고 AI 전력 수요 대안 중에 하나임은 또 분명하고요. 거기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직까지는 비용 면에서 좀 높기 때문에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더욱이 이제 최근에 체코 원전 2기 최종 계약 그 체결 소식과 함께 미국이라든지 유럽, 베트남 등까지 이 추가 수주 기대감 그리고 그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참여 기대감들로 인해서 이 원전주들의 주가에 지금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저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들만으로는요 또 추가 상승의 한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코 원전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기는 했습니다만 EU 역외 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는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대로 이제 소송 결과가 잘 나와서 계약대로 원전 건설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수익성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공사 기간에 따라서 건설 비용이 급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그 양보한 부분들이 이 수익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입장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입장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특징적이었죠. 2,900선 돌파하는 데는 상당한 주역이었는데 다만 뭐 SK하이닉스가 20만 원도 터치했고요. 또 삼성전자 6만 원 선까지 갔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에서 철강 제품 관련 이슈가 또 있어서 오늘 약간 조정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반도체 쪽 전략은 허인남 대표님, 지금은 어떤 포지션이 좀 유용하다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는데 SK 하이닉스가 한 5개월 정도 형성했었던 박스권 상단인 22만 원을 돌파하면서 24만 원까지 지금 장중 터치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소형 AI 반도체라든가 이제 소부장은 연초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만큼 좀 퍼포먼스를 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낙폭 과대에서의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중소형 쪽에서는 역시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추천드렸었던 이제 그 필옵틱스가 이제 13일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 수준까지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그 36,000원에서 이제 37,000원 사이의 매집 구간에부터 정고점이 이제 44,000원까지 1차 시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중동 리스크로 한번 좀 더 눌림목을 주면은 4만 원 아래에서는 최근에 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수급도 견고하기 때문에 필옵틱스를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하셨었던 그런 또 관심 주셨죠. 자, 김영구 대표님, 앞서서 늘 방송을 통해서 비교하실 때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에서 투자 가치를 높게 보셨었죠. 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더라도
일단 그쪽이 더 견제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시각 제가 유지하세요? 그랬잖아요. 가는 놈만 간다고. 네, 반도체라고 맞아요.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가는 놈만 간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다른 거는 필요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웬만하면 사지 말아라. 사봐야 여러분들 고생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SK 그 하이닉스를 얘기하면서 SK 스퀘어를 얘기를 했거든요. SK 스퀘어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4조 원대가 나올 거다. 지분법 차익에 따른 이런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사두라고 했습니다. 그 종목이 벌써 50% 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달리는 말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반도체는 이제 그나마 요번에 반도체주들이 대장주들이 달려주고 나니까 조금 나머지 종목들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씩 종목들이 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몇 종목을 골라봤는데 네네. 마이크로 컨텍설, 미코, 코미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래도 제일 패턴들이 좋고요. 그 뒤에 이어서 오는 종목들이 HPSP, TCK 같은 종목들인데 요번 시장 흔들려도요. 이런 종목들은 흔들림이 크게 없어요.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네. 그만큼 탄성이 좋은 종목들이니까 오히려 이 반도체 중에서 신경을 쓴다면 제2의 이런 종목들 마이크로 컨텍설, 미코, 코미코, TCK, HPSP 이런 종목들을 신경 쓰면 훨씬 더 수익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엔터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엔터주가 뭐 재료가 많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일단 뉴스를 통해서도 나올 정도로 BTS 멤버들의 제대 이슈가 있고요. 또 한중 관계가 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 여전합니다. 추가 상승 가능할지 먼저 김진 대표님께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추가 상승이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새 정부가 한중 관계 개선이 가시화가 될 경우에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이 엔터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3월 21일 본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이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월요일에 목표가 30만 원을 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업황 자체가 BTS의 그 완전체 컴백이라든지 블랙핑크 컴백 그리고 텐센트 뮤직의 그 SM 지분 인수 등 이런 부분들이 엔터주 전반적으로는 그 업황 측면에서 호재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네네.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그 하이브를 비롯해서 YG 엔터 그리고 SM 등은요 작년 저점 대비 이미 두세 배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들 종목들보다는 아직 덜 올랐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YG 엔터와 하이브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매매드리고 있는 JYP 엔터가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을 관심도로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한한령 해제와도 크게 상관없이 스테이키즈의 그 북미 투어 그리고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 등으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 1분기까지 주춤했던 이 실적이 다시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말씀드릴 것 같아서 그런데 이미 6만 원 중후반대에서 진입을 이미 했습니다만 단기 그 목표를 8만 5천 원, 또 중기 10만 원까지 목표로 본다면 네. 7만 원 초중반 가격대 정도에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대감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남아서 정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돼야 될 겁니다. 음원이나 음반 뭐 이런 게 중국 시장에서 더 나아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엔터 쪽은 허인남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좀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종목별 개별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는 항상 이런 그 엔터 중심으로 한 중국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한령 해제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면 뭐 콘서트라든가 이제 팬미팅까지 이제 재개가 될 거고 또 추가적으로 뭐 음원 판매도 당연히 이제 지금 수준보다는 이제 급증을 할 겁니다. 여기에 또 드라마, 영화 콘텐츠 뭐 수출 활성화도 있는데 이렇게 중국 소비 관련주가 이제 엔터, 화장품, 게임 중심이라고 보시면 투자 스타일상 좀 중장기 컨셉이신 분들은 좀 우상향에 견고한 엔터 쪽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역시 좀 퍼포먼스가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이제 화장품 쪽도 관심을 같이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종 이동우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이슈가 또 부각되고 있죠. 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분위기도 업종에 좀 어떤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16일부터는 전 세계 최대 규모 또 바이오 행사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최근에 사실 뭐 그렇게 막 주가적인 퍼포먼스는 못 보여줬는데 반등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나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여지고요. 오, 네네. 뭐 업종별로도 지금 부익부 장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뭐 충분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장이 흔들리거나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종목군,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돌파를 한 종목들의 업종군을 좀 보면 약간의 답을 좀 찾을 수 있는데 이번에도 시장의 돌파 구간에서 보면 시총 상위 바이오 제약주들이 시동을 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5월 달에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ADC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 경신에 이어서 젠백스는 루게릭병 치료제 기대감에 이번 주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알테오젠은 이제 할로자임 특허 무효 심판 개시 소식에 다시 반등을 시작했고 올해 3월 최고가 돌파를 위해서 서서히 상승 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주 동안 한 거의 3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미국 당뇨약회를 앞두고 많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시 재주목을 받으면서 D&D 파마텍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7월 달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세계 학회를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도 시총 상위 바이오 제약주 중심으로 반등세가 조금 더 한 번 더 쉬더라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리가켄 바이오나 뭐 삼천당 제약 그리고 유한양행 등의 주가 상향도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받았던 핫한 업종에 대한 이슈 분석 그리고 전망까지 세워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자료로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단기 랠리를 아주 힘차게 보여주다 잠깐 조정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에 관심주, 유망주가 한층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분께 한 종목씩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김영구 대표님부터 출발하죠. 어떤 기업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1등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1등주. 예. 네. 제가 필살기 방송을 출연하면서도 대한민국 1등주라는 낱말을 자주 쓰기도 하고 추천도 자주 드리는데 그중 두 종목이 SK스퀘어랑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물론 괄목할 만한 수익률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대한민국 1등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 전 국민이 다 아는 카톡하는 카카오입니다. 아, 카카오. 네. 최근에 그 초거대 AI 플랫폼 콘텐츠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패턴상으로 보면은 낙폭이 지금 차트로 봐서는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 차트로 보면은 제가 준비한 차트로 보면 엄청난 낙폭과 대줍니다. 이걸 외국인, 기관, 큰손, 개인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물려 있는 종목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점 대비 예. 그러네요. 네. 이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세 무풍지대의 종목이기도 하고 실적으로 본다면 24년에 영업이익이 4,600억, 그다음에 25년 영업이익이 5,300억 계속 우상향되고 있거든요. 실적 좋지, 관세 무풍이지, 뭐 겁낼 게 하나도 없죠. 거기다가 지주사죠. 또 현금성 자산도 빵빵합니다. 지주사라는 얘기는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46%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27% 갖고 있어요. 카카오게임은 49%, 모빌리티 쪽은 또 57%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지주사죠. 근데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지주사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호재성 재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도 빵빵해서 유보율이 25,000%에 이르르고 있거든요. 부채 비율도 없고요. 이런 좋은 회사를 대한민국 1등주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급을 보면요. 5월 23일부터 기관들이 하루도 안 빼고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외국인들 중에서요. 멕시코 국부펀드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한 6.3%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탐나는 기업들은 이미 다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정책 수혜주인 한국형 슈퍼 에이전트 플랫폼이 기대가 되면서 이번에 또 6천억 정도를 갖다 투자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죠. 이런 모습들이 모두 다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패턴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전후 종목이라고 표현했던 이 주봉 차트를 딱 보면요.
17만 3천 원부터 3만 2,50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7단계 하락을 거쳐서 제가 표현을 다 해드렸는데 7단계 하락을 거쳐서 완전한 폭락과 대바닥의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우측에 그 빨간 선을 돌파하고 지금 넘어갔죠. 그 A라는 선인데 그걸 돌파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대세 상승 쪽으로 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어느 가격에 사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분할해서 모아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 잡아드리면요. 시초가부터 5만 원 사이 그리고 조금 늘리면 4만 7,500원 사이까지 1차 매수를 해주시고 눌리게 된다면 4만 5천 원까지만 줍줍해 주시면 됩니다. 목표치는 1차 목표치 5만 5천 원, 2차 목표치 5만 7,500원, 3차 목표치 6만 원, 7만 원까지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손절가는 4만 2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인남 전문가의 이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기업에서 또 섹터에서 선별하셨을까요? 네, 이번 역시 주는? 정책 모멘텀을 중에서도 이제 저출산 관련주를 갖고 왔습니다. 저출산이요? 네, 에르코스인데요. 에르코스는 이제 영유아 대상 프리미엄 식품을 개발 판매하는 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인 이제 루스를 통해서 이제 영유아 이유식 중심으로 무첨가 그리고 또 저염 원칙 기반의 가정 간편식 제품 제공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니어층 맞춤형 간편식 그리고 또 식이 제한 소비자를 위한 특수 식품군 이런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생 등급 최고 수준의 자체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첨가 저염 그리고 또 무방부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 레토르트 기술력을 통해서 다양한 식품군을 독자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유아식 시장의 프리미엄 세분화를 이제 선도하는 이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책 모멘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저출산 해소인 건데 이재명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제 저출산 해소 정책 모멘텀을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식품 분야에서 이제 정보 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시스템 납품 중에서도 이 본사가 연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평범한 유아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정책 연계 실현 가능성이 이제 높은 기업 구조에 기인하는데 식품 제조 기반에서 이제 관련 다른 종목 대비 정책 수혜 연계성이 더 직접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4월부터 조기 대선 기대감에 연속 상한가 등 이제 신고가를 펼쳤었고 이제 5월에는 최근 급등 랠리에 대한 이제 조정도 나왔습니다. 6월 다시 한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정고점 부근까지 1차 반등 시세 후에 박스권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단기 불확실성을 확인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시장이 진정된다면 오늘 종가 기준인 18,1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서의 진입이 가능하고 1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르코스에 대한 자세한 전략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동우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이실까요? 바로 들어보죠. 네. 네, 저는 뭐 계속해서 상승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에서 가져왔는데요. 조선이요. 아직도 배가 덜 찬 HD 현대마린엔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뭐 선박용 엔진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이중 연료 엔진 수요 증가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에 국제회사기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반으로 기준 초과 선박 등급을 나눠서 탄소세를 좀 매기게 되는데요. 최근 친환경 수주 전량을 감안해도 친환경 선박 비중이 전체적으로는 11% 수준에 불과해서 향후 친환경 선박 선대로의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고부가 친환경 선박 위주의 전략을 취해온 국내 조선사들이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면서 그 중심에는 HD 현대마린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 그 관세에서 조금 벗어난 계속적인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을 봐야 되는 이유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소에 조선업에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된 미국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서 LNG 운반선을 위한 선대 구축과 중국에 뒤처진 해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군안 건조 및 유지 보수 등의 분야에서 한국 조선업이 절실한 필요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 모두 선박 엔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이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한편 이제 선박용 엔진 시장 경쟁 회사에서 하나 엔진의 경우는 가동률이 98.5%에 달하면서 이미 실적 반영이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현대마린엔진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이제 57.7% 수준이라서 가동률 상승과 함께해서 매출 증가율도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높아서 지금 하나엔진보다는 HD 현대마린엔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HD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의 캡티브 물량 소화로 기본적으로 10%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유하고 있던 것도 긍정적이고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이중연료 엔진 수요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엔진 독일 업체와 제휴를 맺고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고요. 최근 피크아웃 우려를 좀 보이던 수주 잔고도 추가로 향후 4년간의 또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주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출발 과정에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는 4월 달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50%가량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거래량 급증 없이 상승이라서 급등 전까지는 아마 상승이 조금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접근은 시초가부터 43,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6,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38,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의 관심주 조선주에서 또 만나보셨네요. 자, 이제 끝으로 김진 대표의 유망주 그 수익 파이터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5월 16일에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 중이라고 하면서 한글과 컴퓨터를 추천드렸어요. 오늘도 이에 유사한 그 관점의 기업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한글과 컴퓨터도 약 그 50% 가까운 지금 수익률,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했고요. 네. 이 종목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기존의 그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ERP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에서요. 역시 AI 및 디지털 금융 기업으로 전환 중인 더존 비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개인 사업자에서부터 세무 회계 사무소 그리고 중소기업 및 글로벌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고객 규모에 따라서 회계, 인사, 생산, 영업, 그룹 경영 관리 등등 각 영역별로 제품 라인업을 구성해서요. 경영 정보화뿐만 아니라 소통과 협업, 그리고 재택근무 등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AI라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기존의 그 디지털 전환에 이어서 인공지능 전환에 맞는 AI 솔루션하고요. 나아가서 중장기 신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금융업 진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동사의 AI 솔루션인 원 AI는요, ERP 그리고 그룹웨어, 전자문서 관리 등의 업무 프로세스의 그 자동화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제품인데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부터 축적된 그 방대한 데이터와 이를 통한 그 기존 솔루션과의 그 용이한 접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AI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당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경쟁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6월 달에 이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현재 3,800개 이상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는 구축형 AI 모델도 출시를 해서 그 폐쇄망 환경에 있는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금융기관 대상으로의 그 추가 매출 확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그 자금 부담이 큰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를 그 철회하고요. 제주은행의 지분을 14.99%를 인수를 해서 2대 주주에 올라섰는데요. 이를 통해서 디지털 금융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중장기 성장성 또한 확보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으로 보면은 지난해 매출 13.5%, 영업이익 22% 증가에 이어서요. 매년 지속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요. 향후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AI 솔루션 시장 확대 등으로 인해서 이미 작년에 21%대로 높아진 이 영업이익률 또한 추가적인 그런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그 지난해 말 기준에 부채 비율이 87%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은 무려 3,800%가 넘습니다. 때문에 수익성뿐만 아니라 재무 안정성까지 갖춘 그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 전략은요. 월요일 시초가부터 6만 원 전후까지 바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5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75,000원, 그리고 2차 8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수익 파이터, 유망주, 관심주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인지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성공 투자의 지침서가 되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